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배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글을 쓰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강연 주제를 많이 접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시적이고 문학적이죠. 예, 맞습니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라는 이 구절은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의 시 구절을 따와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강연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글을 써야 되고 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조금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좀 재미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영화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사냥개 한 마리가 열심히 뛰어가서 어떤 사냥감을 물고 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의 이름이 견종이 세터라는 강아지였습니다. 이 세터라는 강아지는 영국의 사냥개로 잘 알려져 있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진돗개나 풍산개와 같은 그런 품종, 견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세터라는 강아지의 이름을 쓰고 있는 스포츠의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포지션이 바로 배구에서 공을 이렇게 지급해주는 포지션을 보통 우리가 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세터라는 것은 뭔가를 보급해주고 지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왜 강아지와 그리고 스포츠 종목의 포지션을 얘기를 했냐면 이 세터는 사실 신체 조건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포지션들은 신체 조건이 엄청 커야 되죠. 예를 들면 배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뭐 190에서 2m 정도의 신체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 세터만큼은 사실 제약이 없습니다. 키가 작아도 되고요. 키가 170, 180, 190 어느 키의 신장을 갖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글쓰기가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글을 배웠다고 해서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글을 많이 썼다고 배워서 그런 사람들이 글을 잘 쓴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글쓰기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 세터라는 말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인터셉트라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우선 인터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인터는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연을 가셔서 만약에 조금 쉬는 시간 그러면 인터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휴식을 통해서 내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인터셉트가 되는데 이때 셉트는 뭔가를 가로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농구 경기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공을 패스할 때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컨셉트라는 영어로 갖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컨셉이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컨이라는 단어는 상상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뭔가를 가로채는 것이 컨셉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컨셉트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개념,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어원상으로 보면 잉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컨셉이 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컨셉트라는 단어는, 개념이라는 단어는 코끼리의 임신기간이라고 한 철학자가 이미 정의를 해 놓았죠.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 컨셉을 코끼리의 임신기간과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의 잉태기간을 가졌을 때 인간의 사유는 일종의 개념 그리고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만의 개념을 갖는다라는 것은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형성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전제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래요. 글을 쓰다가 써보고 나서 한두 달 써보고 나는 글쓰기하고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테니스 한두 달 해보고 테니스에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많죠.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적어도 내가 개념을 잡는다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1년 6개월 정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글을 쓴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1년 6개월 정도의 한번 몰입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는 마음. 사냥개가 마지막에 끝나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사냥이 끝난 개는 잡아먹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버리고 나만의 세계로 진입하고 돌입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쓰기는 결국 자기만의 컨셉을 찾는 자아 찾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아를 찾고 있나요? 보통 글을 쓸 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표현하고 그리우면 그립다라고 표현해버리면 보통 우리가 좋은 글이 되지 못하죠. 좋은 글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쩌면 좋은 삶의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에서 슬픈 저자와 진지한 저자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슬픈 저자들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종이 위에 그대로 옮길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지한 저자들은 내가 고통받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그걸 휴식하고 있는지, 제가 앞에서 인터라는 말을 했죠. 이런 경우에 이야기를 할 경우에 진지한 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삶, 그리고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내 감정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승화시켜서 기쁨에, 그리고 내가 휴식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글로 옮길 수 있는 그 단계로 끌어올리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을 때 했던 말과도 동일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 글을 쓰고 나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죽으러 가는구나. 아마 베르테르 효과를 두고 했던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슬픈 저자가 되게 되지만 그것들을 나만의 어떤 승화의 도구로 이끌어 올리는 사람들은 진지하고도 기쁜, 그리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제가 진지한 저자 얘기도 했고 슬픈 저자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슬픔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는 일이겠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울어야만이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는, 칸트라는 철학자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는 일인데 왜 우느냐? 이번 생이 정말 슬플 거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탯줄과 분리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영위해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울음이 그치고 반복되는 사이에 인간은 또 하나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단계는 정말 놀라운 단계이기도 한데요. 터미타임이라는 단계입니다. 보통 의학적으로는 한 달 전후로 해서 이 터미타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터미라는 말은 배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타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밀이를 한다는 얘기죠. 아이가 태어나서 울고 배밀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배밀이를 한다는 것은 몸을 뒤집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기가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내 스스로 서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이 터미타임을 할 때야만이 이제 직립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인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터미타임을 했을 때 부모들이 그렇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목을 못 가눴을 때는 늘 불안함에 휩싸이다가 갑자기 터미타임을 하는 순간 인간이 자기답게 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어떤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터미타임을 잘하고 있는지. 터미타임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이 고개를 결코 숙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미타임의 순간들을 한 번쯤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억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가 처음 목을 가누었을 때 목에, 우리는 목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이 존귀할 수 있는 그런 목의 힘, 그걸 보통 우리는 면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의 힘, 그걸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목의 터미타임에서 배웠던 이 목의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항상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넙죽넙죽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치 보면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면목 없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면목 없는 삶은 어쩌면 터미타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자기 삶에 당당함이 깃들어져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당당함을 깃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 그룹 혹은 걸그룹, 이런 친구들이 이런 터미타임을 잘하죠. 무대에 있을 때 세상에 당당하게 나서서 사진을 찍을 때나 어디 길을 걸을 때 절대 고개를 굽히지 않죠. 그래야만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내 삶에 자신감 있게 쓰게 되는지. 제가 이것과 연관지어서 제 사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이렇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갔는데 저희 딸 아이 때문에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는 이제 기념품을 사러 이렇게 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게이트에서 혼자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한 한국 어머니가 꼬마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근데 혼내면서 했던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외국에 나와서도 엄마 말도 이렇게 안 듣니? 이렇게 혼내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졸면서도 귀는 열어놓고 들었으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크게 혼내고 있구나. 외국에 나와서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부모 말을 그렇게 들으라고 당신은 애한테 잔소리를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잘 듣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한국까지 돌아오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쓰는 사람인가? 내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가를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졸업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스키폴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놀랍게도 며칠이 지난 후에 한 연예인이죠. 이효리 씨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세에서 하는 얘기이지만 사실 이 말은 이 터미타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당당해져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들어있었던 데미안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거. 내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음성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터미타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당당함을 가장 잘 실현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음악가는 에릭 사티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사티의 음악을 우리가 보통 가구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이 우리 가구가 놓여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접해야 된다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괴짜였던 에릭 사티는 악보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표현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노시엔이라고 하는 악보가 있습니다. 이 그노시엔의 악보를 보시면 거기에는 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악의 악보에 마디가 없다는 얘기는 박자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박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기 감정대로 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오늘 기쁘다 그러면 그 음표를 내 기쁨의 속도대로 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슬프다 그러면 슬픔의 속도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릭 사티는 우리에게 자기만의 당당함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문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내 음악을 듣지 마세요. 걸으세요. 이야기하세요. 나는 음악가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에릭 사티다. 뭐 다들 그렇듯이 뭐 이런 얘기로 뭐 써놓기도 하였습니다. 악보에다가 음악을 듣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걸으라고 얘기하는 이 당당함, 정말로 엉뚱하고 괴짜스럽지만 어쩌면 에릭 사티가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터미타임 그리고 당당함이 작동되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음악가를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데이의 멤버인 빌리 조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뭐 펑키 음악과 뭐 다양한 음악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빌리 조 암스트롱에게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음악이란 뭘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빌리 조 암스트롱은 앞에 있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음악이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자가 그것을 글로 적으면서 자신도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군요 라고 적습니다. 그때 빌리 조 암스트롱이 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적은 건 음악이 아니라고. 왜 음악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는 빌리 조 암스트롱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는 것은,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터미타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악이라는 거, 악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유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삶이라는 단어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글, 누군가를 따라하는 삶, 누군가를 따라하는 생활,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조금 여러분들의 힘의 에너지로 조금 바꿔놓는 것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붓다가 얘기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곧 터미타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지만 보통의 범인들은, 인간들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견뎌서 터미타임을 하고 목을 가누고 배밀이를 하고 그리고 자기답게 설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곧 글의 소재가 되고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위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약간 그런 사유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인 전봉준 장군이 등장을 하죠. 고부에서 잡혀와서 서울로 압송되어서 이제 죽는 장면이죠. 이때 죽을 때 전봉준 장군이 했던 대화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대화는 이런 겁니다. 전봉준 장군이 죽으려고 하니까 부하 장수였던 부군들이 전봉준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매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도 형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때 전봉준 장군이 혼을 내듯이 얘기합니다. 자네들은 어찌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도 나를 모시려고 하는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주문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 대해서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관성에 젖어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본래 면목, 쉽게 말하면 스스로가 당당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미지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는 코끼리 신을 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코끼리를 모시면서 축복과 기쁨을 늘 요구받고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코끼리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어느 날 다큐멘터리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악을 하게 되냐면 바로 코끼리 쇼를 보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코끼리 쇼는 1949년 4월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코끼리 쇼입니다.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떤 의구심을 갖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덩치가 큰 코끼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물구나무를 설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 컨셉이라는 단어를 연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를 사육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코끼리의 영혼을 지배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키워드, 개념을 지배해서 서커스에 끌고 나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서커스에서 어떤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잡혀 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경악했던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코끼리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영혼이 지배당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건 곧 파잔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코끼리가 지배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파잔이라는 의식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줄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을 이제 내 주인으로만 알고 그 사람 말만 듣게 되는 게 파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동물학자들 그리고 동물 애호가들은 이 파잔 의식이 잘못됐다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강연을 통해서 코끼리의 파잔 의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도 비슷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눌리고 붙들리게 되면 이렇게 영혼이 완전히 짓밟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짓밟힘을 상징할 수 있는 한자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코끼리가 모양을 뜬 상형 문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할위자입니다. 코끼리라는 모습에 손톱부스라는 부스가 있는데요. 이때 이 할위 그리고 위하다 위 다스릴 위자는 손톱부스에 의해서 작동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손톱부스는 새를 불에 달군 새꼬챙이라는 불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리의 코끼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새꼬챙이로 달군 새꼬챙이를 그 영혼에 찔러 넣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무 끔찍하고 흉측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불룩의 그 학습된 무력감을 통해서 학습되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세리만이 실험으로도 잘 드러나 있죠. 학습된 무력감을 통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포자기의 현상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반복하는 이 학습된 무력감들, 혹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혹은 내가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끊임없이 그 개념을 학습하는 그런 학습단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여러분들 그 사냥개 이야기를 하면서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버릴 줄 아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자,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이 보통 주행유도선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차장님이 이 컬러 주행유도선을 만들어 놓고 교통사고율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행유도선이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비를 켜놓고 생각 없이 그 줄을 따라서 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강연을 듣는 분들도 한 번쯤 예전의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운전면허증을 따면, 그리고 보험에 들면 대한민국
전도, 지도를 주죠. 그리고 지도를 찾아가면서 여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경을 통해서 감각을 최대한 발휘해서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감각들이 글쓰기의 감각뿐만 아니라 생활의 감각들이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내가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문학에서는 가스등이라는 한 문학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가스를 어떤 한 공간에 밀어 넣음으로 해서 인간이 그렇게 세뇌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혹은 책이나 TV를 통해서 맹목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유하게 되다 보면 내가 주행 유회도선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삶이 이끌려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외롭든 그립든 간에 글을 쓰기를 통해서 그 주행 유도선을 조금씩 지워가고 자기만의 어떤 사유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림인데요. 죄수들의 보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모스크바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다 보면 해바라기 그림을 보거나 측백나무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죄수들의 보행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많은 죄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감시만 하고 있는 것이죠. 죄수들이 빙빙빙 돌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속 걷기만 하게 하는 거. 아마 인간이 3만 보, 4만 보 걸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듯이 하루 종일 걷게 만드는 그 고통 속에 인간을 몰아넣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간수는 그들을 감시만 하게 됩니다. 이런 형벌의 공간을 우리는 보통 파놉티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판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콘은 감시받는다,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시를 받고 살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내가 평상시에 행하고 있는 습관대로 감시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니면 자라온 환경, 종교적인 배경, 지역적인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학습되어 있는 그대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또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글쓰기의 힘이기도 하고 인문학의 힘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파리나 혹은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거대한 건물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물을 마주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사진으로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판테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은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테온은 만신전 혹은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멍이 왜 뚫려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신이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되는 그런 공간이란 뜻이죠. 저는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은 신의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학자인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메타포를 작동하고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당당함으로 그런 것들을 옮겨 적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판테온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천장화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성 시스타나 성당에 등장해 있죠. 천지창조화라고도 불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과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어서 이티처럼 이렇게 맞대고 있는 장면인데 어느 날 그 손을 떼버리는 장면입니다. 이 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어떤 신의 규율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규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의지와 어떤 힘이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텀 속에서 보통 우리는 휴머니즘이 발생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 그 르네상스가 작동이 되는 것이죠. 인간다움의 힘으로 자기만의 어떤 표현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이 시기에 르네상스 시기에 얼마나 많은 책이 쓰여지고
글이 쓰여지고 예술작품이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세계관에 이끌려서, 다시 말해서 어떤 관점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의 감각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곧 세계감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만의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글을 얘기하면서 문학에 대한 얘기를 세계관에서 세계감으로 옮겨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성질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통점을 가지고 있죠. 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통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 좋은 문학, 좋은 글쓰기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너와 나의 그 통점을 일치시키는 그 과정이 좋은 글, 좋은 문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공통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세계관, 이것을 세계감으로 바꾸고 자기만의 통점을 공통점이라는 문학의 영역, 글의 영역으로 끌어온다면 조금은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의 핵심인 글을 쓰자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누구나 에세이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세이스트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세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개념 규정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에세이는 문학의 장르에서 우리가 뭐 시나 소설, 수필로 연결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에세이는 보통 노력, 시도, 시험 이런 의미로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테뉴의 수상록은 에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라틴어 이그젬에서 어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동사에 에세라는 기원을 가지고 있죠. 이 에세는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글을 쓰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꼭 맞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도해 보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곧 에세이인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에세이가 곧 수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필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만 에세이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도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무게를 달아보고 그런 가늠하는 행위를 해보다 보면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기록할 수 있는 작가의 길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세이스트가 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삶의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꼭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변증법적인 사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승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던 들런이라는 사람이 에세이즘이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모든 에세이에는 저마다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내 안에서 나만의 주관성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일관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이더 딜런은 일관성은 모든 작문의 가장 얄팍하고 가장 값싼 속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리고 세상은 이렇게 해야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값싼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값싼 얄팍한 논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관성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일관성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다중화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만 여겨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사유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진리적인 글을 쓸 수 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관성만을 믿고 쓰다 보면 무리한 글을 쓰게 되죠. 흔히 말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내 얘기도 맞고 네 얘기도 맞을 수 있어 라고 열린 마음으로 쓰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중화하다 보면 그 세계는 우리가 누구라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일리 있는 글쓰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딜런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다중화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무한히 파멸시키고 그리고 그 상충하는 힘들을 서로 교차시키고 그런 구심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에세이이자 글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써놨던 글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딜런은 또 얘기합니다. 반드시 재미있게 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면서도 재미있게 쓴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딜런은 에세이의 첫 단어는 우리를 홀려놓아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를 썼을 때 재미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함께 연결되는 수미상관의 개운함을 선보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미상관의 의미를 잘 확보한다면 여러분들은 글쓰기로서의 아주 중요한 토대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쉽게 하나의 힌트를 하나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대정읍에 가보시면 추사 김정희의 기념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정읍에 추사 기념관이 있는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기 때문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는 이상적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에 해당되는 그런 직원이었던 거죠. 그 제자였던 사람이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당하고 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갔던 추사 김정희에게 책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이렇게 스승을 사랑했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그런 제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게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안도라는 그림입니다.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공자님의 말씀을 적어주게 되는 것이죠. 날이 차가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난 후에야 사람들이 누가 나를 위하는지를 알게 됐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쓸 수 있었던 문장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때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이상적은 이 그림을 가지고 중국의 연행길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중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게 되죠. 자, 그때 중국의 학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너무 감동을 해서 여기에다가 필담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댓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댓글의 시초가 곧 추사 김정희의 이 세안도에서 비롯됐다라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글 쓸 때 내가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남기는 댓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글쓰기의 소재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스포츠를 좋아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포츠에 대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내가 그림을 너무 좋아한다, 누군가의 그림 소개글에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통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고 거기에다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러면 영화에 대한 댓글을, 글쓰기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글쓰기의 흥미를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이 강연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것은 메리 올리버의 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 올리버는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르쳐준 그 속대로 속았으리라고 또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었다라고 메리 올리버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고 있는 삶을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글쓰기라는 토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 시를 통해서 메리 올리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러기라는 시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지 않아도 돼. 참여하며 드넓은 사막을 무릎으로 건너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정말로 파격적이죠. 지금까지는 너무 착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지 말아야 될까요? 미국의 배우였던 매 웨스트라는 배우는 이런 얘기를 남겼죠. 착한 사람들이여 천국이나 가라. 하지만 나쁜 사람들은 그 어디든 갈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을 만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치가 조금 빠르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는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싱클러에게 얘기하죠. 이 데미안이라는 의미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착함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줄 수 있는 착하지 않음이라는 힘이 같이 맞물려 갔을 때 인간이 오히려 세상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많은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리 올리버는 이 기러기라는 시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너의 상상에 맡겨져 있지.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외롭습니까?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때마다 상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상상은 어쩌면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이 콘은 상상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콘이라는 단어는 사기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게 만들 수 있는 내가 어떤 것들을 상상하고 그걸 믿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어떤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펌이라는 단어를 쓰죠. 상상하는 것을 믿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으로 옮기는 글쓰기. 그런 것들을 메리 올리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김현수라는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 제목으로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나만 알고 싶어서 이 시를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나만 알고 싶은 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너의 상상에 맡겨져 있지란 이 문장을 저만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행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얘기를 힘을 삼아서 이제부터 매일매일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비법을 전달을 할 건데요.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말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양에서는 우리가 흔히 가라사대라는 가로왈이라는 한자를 쓰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했다라고 인용하고 가로대하지 말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쓰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쓸게 될 것입니다. 이옥이라는 작가는 조선 정조시대 때의 소품체 작가죠. 항상 시장에 가서 그냥 그 풍경을 옮겨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보이는 대로 그걸 옮겨 적어 보시면서 자기만의 개념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개념을 재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만의 개념을 통해서, 컨셉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것은 한순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1년 6개월 정도 무언가를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보다 보면 세상이 조금 다른 의미로 형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의 시선을 갖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자기만의 비밀을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걸 통해서 내 글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은 사실 자기만의 비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연을 들으시면서도 그러실 거예요. 내 이야기를 고백하고 비밀을 고백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쓰기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자기만의 터미타임을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한 줄이라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들은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한 줄의 글을 자기만의 감정으로, 감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